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좀 결석을 많이 하셨네. 사람들 심리가 다 비슷하죠. 네, 자, 오늘 437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하는데, 자, 오늘 감정평가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중요한 원칙이었고요. 자, 오늘은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가치와 가격. 자, 우리 감정평가는 물건의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감정평가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치와 가격에서 가치가 뭐고 가격이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그 교재 보시면요. 자, 그 가치와 가격의 개념되어 있는데, 자, 그 기억해 보세요. 그 가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가치의 뜻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 가치의 뜻을 그대로 다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안 외우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가치의 뜻은 아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줄치고요. 그 장래라는 말도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세요. 장래. 자, 가치가 뭐냐면,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의 이 교탁의 가치를 구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탁이 앞으로 우리에게 장래에 가져다 줄 이익이 있어요. 자, 이 이익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다 포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러면 이 교탁이 앞으로 나에게 장래에 가져다 줄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치라고 부른다고요. 만약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한번 구해봐라. 물론 사람이지만, 그러면 손흥민이라는 이 선수가 앞으로 그 팀에 가져다 줄 이익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까지. 그 이익을 전부 현재 가치로 구한 게 그 손흥민 선수의 가치다. 삼성전자의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장래 이익을 발생시킬 건데 이 장래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구한 게 그 삼성전자의 가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가치는 현재 값이다. 네, 얘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박스에 보시면 가치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점에 보세요. 대상 부동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값. 현재값 그게 중요하다고요. 가치 뜻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장래라는 말이 있었죠. 그 위에다 하나 적어볼까요? 장래 동그라미다 하고 영속성. 제가 전에 토지의 특성할 때 영속성은 장래, 장기, 미래 이런 말 나오면 영속성과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치의 개념은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은 뭐냐? 그 밑에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 니은에 대상 부동산의 교환의 대가로, 교환의 대가 밑줄, 교환의 대가. 실제 지불된 밑줄.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내가 실제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값이다 이 말이야. 과거값. 과거의 값이다 돼 있죠.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과거값이다. 제가 조금 전에 가치 얘기할 때 가치는 장래 발생할 이익이 현재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치는 장래 발생할 이익이 현재값인데 이 이익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유무형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이익도 다 포함해요. 네. 그래서 거기
437페이지 오른쪽에 기출 보이세요? 자, 그 2번 한번 볼까요?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이랬죠. 효용이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만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도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비금전적인 것 포함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비금전적인 거 포함해요. 그럼 유형, 무형까지 포함한다는 거야. 무형도. 그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박스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에 봐보세요. 괄호 안에 가치는 추상적이라는 말 보이세요? 줄치세요. 가치는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달라요. 주관적이에요. 사람들마다 그 가치의 평가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하지만 가격은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을 먼저 적을게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가격은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다. 곧 이 두 개만 일단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조금 하나 더 중요한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죠.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 가치와 가격까지 봤습니다. 넘겨볼까요? 쭉 한번 넘겨볼게요. 지금 우리가 할 건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440페이지 440페이지 가치의 결정이에요. 가치의 결정. 자, 가치 결정에 보면 거기 4절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나오죠. 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이 한 2월 말 3월 초쯤에 또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를 지금부터 잘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잘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2월 말에 또 들어야 돼. 얘를. 자,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 있는데 그 밑에 우리 책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 가치 형성 과정 해가지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살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건 뭐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 뜻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가치 형성 요인의 뜻 아셔야 돼요. 가치 형성 요인의 뜻. 가치 형성 요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재 44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큰 2번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밑줄 치고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얘는 안 나와요. 가치 발생 요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없어. 가치 형성 요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얘는 나오지만 얘는 나오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 없어요. 얘는 없어요. 얘는 있다고요.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가치 형성 요인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 가치 형성 요인이란 줄치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대상 물건의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경제적 가치 줄치고요.
괄호합니다. 괄호하고 별표합니다. 제가 앞으로 괄호를 한다든지 동그라미를 하고 별표를 하잖아요. 그게 다른 글자로 바뀔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되어 있죠. 거기다 줄 치세요. 지금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얘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어렵게 내는 게 아니고 뜻을 아는 게 중요해. 항상 얘기하지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 자, 가치 형성 요인에서는 그 경제적 가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 형성 요인 딱 나오면 경제적 가치라고 되어 있는지 거길 봐야 돼요. 시험에 시장 가치라고 낸 적이 있거든. 그럼 X죠. 오케이? 그럼 시장 가치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틀린 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다음엔 다른 말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놔야 돼? 맞는 말을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나오면 경제적 가치. 가치 형성 요인 나오면 경제적 가치.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런 것들 자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싹 읽고 흘러갈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시켜야 돼. 그 집에 와서 또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 뭐냐? 이 가치 발생 요인은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 책에 나오는 것들은요, 학자들의 이론이에요. 학자들의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할 만한 대로 실무야.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할 때 보고 하는 거고, 이건 실무, 규칙, 실무고요. 그 외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오지 않는데 이 책에 쭉 많이 써져 있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학자들의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 오케이? 네네. 그런 의미예요. 자, 가치 발생 요인인데, 자,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떤 물건이 가치가 발생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고요. 가치가 발생하려면 필요한 거. 자, 어떤 물건이 가치가 발생하려면 그 물건이 일단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쓸모가 있어야 돼.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용성 이렇게 얘기해요. 유용성. 유용성 일종의 쓸모야. 쓸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가치가 발생하려면 유용성이 있어야 돼요. 유용성을요,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이름이 이렇게 두 개 있지. 유용성 해도 되고 효용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는 규칙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야. 법에다 용어 두 개 쓰면 되겠어?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도, 그런 거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상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도 부른다는 나오잖아. 이런 것도 다 이론이야.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용성, 효용이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유용성과 효용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할까 이 말이에요. 쓸모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할까요? 자, 우리 공기 한번 생각해 볼까? 공기. 자, 공기는 유용성, 쓸모가 있나요? 있죠. 공기 없으면 우리 죽죠. 햇빛, 태양광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하지만 공기나 태양에 우리가 가치가 발생합니까? 태양빛 얼마 주고 살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널리가 있다. 부산, 네, 널리에 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뭐 알겠습니다. 무한하죠. 무한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대가를 내고 사용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런 걸 자유재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쓸모만 있다고 해서 유용성만 있다고 해서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가 발생하려면 그 물건이 귀해야 돼. 드물어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적 희소성. 희소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희소하다는 얘기는
공급의 희소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필요는 다 하잖아요. 햇빛과 공기 이런 거 필요는 하죠. 하지만 공급 자체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발생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급이 희소할 때 가치가 발생한다. 공급의 희소성입니다. 공급의 희소성. 수요의 희소성 그러면 안 돼요. 공급의 희소성. 자, 그러면 유용성 있고 쓸모가 있고 희소하면 가치가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될까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어떤 물건이 유용성도 있고 희소하기도 해. 근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거를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 가치가 발생 안 해요. 그 물건을 누가 살려고 할 때 가치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 우리가 수요라 그러잖아. 수요. 그래서 유효 수요. 이 세 가지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시험에 많이 냈어요.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 하나를 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성이에요. 이전성을 양도성이라고도 그럽니다. 아무리 유용성이 있고 희소하고 그리고 유효 수요가 있더라도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할 수 없다면 가치가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아파트.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전을 하려고 그래. 양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야, 오늘 아파트 하나 들고 가라. 가지고 가.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들고 갈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양도한다. 아파트를 이전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이전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소유권, 그죠? 권리를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양도성, 이전성이라는 것은 권리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리적 이전을 의미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요. 제가 조금 전에 가치가 발생할 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던가요? 아니면 이게 다 필요한가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 하나만 가지고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 네 가지가 상호 결합해서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 결합을 해서 가치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재 441이네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 자, 거기 둘째 줄에 볼까요? 유용성, 유효수요. 보이시죠? 이 두 개는 수요와 관계 있어요. 유용성과 유효수요는 수요와 관계 있고요. 그 뒤에 상대적 희소성 돼 있죠? 이거는 공급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해.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 3요소 외에도 이전성, 양도성이라고 돼 있죠? 이전성, 양도성 줄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봅니다. 상호 결합, 동시 충족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하나만 있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전성, 양도성은 물리적 이전이다. 권리의 이전이다. 권리의 이전입니다. 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 하나씩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442페이지 맨 밑에 이전성 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거기 파란색 글씨 보세요. 권리의 양도가 되어 있죠? 권리의 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의 양도다. 그래서 그 밑에서 둘째 줄. 이전성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줄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성, 양도성은 물리적 이전, 물리적 양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43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나오네요. 또는 가격의 재원칙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가치의 재원칙, 가격의 재원칙. 가치의 재원칙, 가격의 재원칙 뜻이 뭐냐면 자, 우리가 재라는 게 많은, 여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원칙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 책에 보면요. 443페이지 가치 재원칙의 핵심 그래가지고 무슨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보이세요? 거기 보면은 가격 원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3개 정도 됩니다. 이거 다 외우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다 안 하고요. 실제 다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다 가르쳐 주지도 않아, 내가. 얼마 전까지는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작년에는 다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줘도 다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참고로 이 가치의 재원칙은요. 시험에 참 많이 내는 애였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감정평가 규칙에 이거 안 나오거든요.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그럼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라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최근에 감정평가 문제는 이론보다 실무 중심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실무 중심의 문제. 그 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의 재원칙은 조금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원칙들 중에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3가지만 알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문제 푸는 데는. 자, 그러면 첫 번째. 변동의 원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변동의 원칙. 네, 우리 책 445에 나옵니다. 꼭 일단 펴놓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변동의 원칙이 그럼 뭘 의미할까? 뜻. 여러분, 변동의 원칙이 뭘 것 같아요? 그래, 뭐 변하는 거죠. 그 변동의 원칙은 가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변할까요? 그게 포인트거든. 변동의 원칙은 변한다는 건 우리가 대충 알겠어요. 지금 가치의 재원칙이니까 가치의 재원칙 안에 변동의 원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변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왜 변하냐 이 말이지. 자, 시간의 경과로 부동산이나 물건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가치 변동의 재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의 경과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부동산의 가치가 과거, 현재, 미래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 시간이 가면 변한다. 변한다. 그게 변동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봐야 되겠다. 자, 지난 시간에 기준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납니까? 기준 시점. 이거 뭐 할 때 했더라? 규칙할 때 아니 현황 기준 평가할 때 말씀드렸죠. 기준 시점 상황 그대로 평가해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준 시점이 뭐였냐면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맞아요? 이걸 왜 정해줘야 되죠? 감정 평가를 하는 동안에 부동산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하니까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날이 언제였더라 저거?
기준 시점이 언젠데요? 잘했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가격 조사 완료일. 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정해주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치가 시간이 경감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변한다가 무슨 원칙이야? 변동의 원칙. 그럼 기준 시점을 정해준 이유는 변동의 원칙 때문이네. 맞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확정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기준 시점을 정해줘야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딱 기억해야 돼. 이 글자 기준 시점과 관계 있단 말이야. 변동의 원칙 뭐와 관계 있다? 기억해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려고 그래요. 자,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동산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상부동산이라 불러요. 그럼 제가 앞으로 대상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좀 더 크게 그리자. 너무 작다. 앞으로 제가 대상부동산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대상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대상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자, 이 외부 환경들은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나요? 왜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맞는데 맞아요.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자동차 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자동차를, 여러분 차 파킹해놨는데 그 둘러싼 외부 환경이 왜 안 줘요? 자동차는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럼 부동산은 왜 영향받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부동성 때문이다 이 말이야. 우리 부동산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뭐죠? 부동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부동성과 관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외부 환경이 영향을 줘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거, 외부는 환경 이렇게 표현한다. 앞으로 우리 가격의 재원칙에서 외부 그러면 환경이고 환경 그러면 외부입니다. 외부 환경, 이렇게 외부 환경 이렇게 다 기억하라고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 이 대상 부동산의 내부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주지. 엘리베이터가 한 개 있는가, 두 개 있는가 하고. 그죠? 화장실이 한 개 있는 건물, 두 개 있는 건물 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상 부동산의 내부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내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는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내부는 뭐라고요? 외부는 뭐라고요? 구성 요소 그럼 앞으로 내부야. 구성 요소 그럼 뭐라고요? 내부. 구성 요소 그럼 내부다. 외부를 보고 구성 요소 이런 얘기 안 해. 당연하잖아. 그죠? 우리 팀의 구성 요소. 우리 팀 내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 그러면 내부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이 내부 구성 요소도 대상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겠네. 그렇죠. 이처럼 외부 환경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원칙이라 그래. 외부 원칙. 내부 구성 요소가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내부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이 가치의 재원칙은요, 가치의 재원칙은 크게 보면 내부 원칙, 외부 원칙, 뭐 기타 원칙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 원래 더 나누려면 체유효 이용의 원칙, 뭐 그 토대가 되는 원칙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내부, 외부, 그 외 원칙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변동의 원칙은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내부, 외부 원칙이 아니야. 시간이 경과하면 부동산 가치가 변하는 거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다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 시간이 가면 바깥 환경도 바뀌는 거고, 시간이 가면 내부도 바뀌죠. 낡고 고장도 나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은 내부, 외부의 개념이 아니야. 그러면 가격의 재원칙에 내부 원칙이 있고 외부 원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 44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가격 원칙이 쫙 많이 나오죠. 여기도 보면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기타도 있고 막 섞여 있단 말이야.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내부와 외부의 대표적인 원칙이 있어요. 자, 외부 원칙 볼게요. 외부 원칙에는 많은 여러 외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적합의 원칙이 중요해요.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우리 책은 있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네, 447이에요. 447에 보시면 거기 적합의 원칙이라고 있나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 위에 보니까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돼 있죠. 외부란 말이야. 그럼 얼핏 보니까 적합의 원칙도 있고 그 밑에 외부성의 원리니 경쟁의 원칙이니 이런 말 나와 있죠. 밑에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외부 원칙 그럼 뭐만 생각해라? 적합의 원칙만 아시면 돼요. 그럼 적합의 원칙 뜻 한번 볼게요. 뜻 하나도 안 어려워. 뜻 여기 다 적혀 있어.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는 뜻입니다. 적합의 원칙이 뭐라고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그래야 부동산이 짱이 된다 이 말이야. 응? 외부 적합의 원칙이 이거야. 부동산이 짱이 되려면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돼. 그럼 짱이라는 건 뭐냐면 최유효 이용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너무 기니까 그냥 신경 쓸 필요, 짱이라 그렇게 기억해도 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돼 이 말이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돼. 이게 적합의 원칙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부 원칙에서는요, 균형의 원칙이 있어요. 그럼 균형의 원칙은 뭘까? 여러분 생각하면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기 다 적어놨다니까. 여기 칠판에.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뤄라. 그거지 뭐.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짱이 된다고요.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들 간에 균형을 이뤄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균형의 원칙이라 그래요. 중요한 말은 균형의 원칙은 내부 원칙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균형의 원칙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그러니까 균형이란 글자하고 대해서 균형의 원칙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균형이란 글자만 보고 균형의 원칙 그러면 안 돼. 내부냐 외부냐를 봐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뜻 됐죠?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내부 구성 요소들이 균형을 이뤄라. 제가 일부러 안 적고 있어요. 뜻을. 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라고. 적어주는, 칠판에 다 적어줘 버리잖아. 그럼 여러분 적고 끝내버리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이라고 그러지. 그냥 쭉 적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적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적합의 원칙 뭐라고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균형의 원칙은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라. 오케이. 변동의 원칙은요?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는 변한다. 됐습니까? 기준 시점 이렇게 다 기억하시라고요. 자, 전에 제가 감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적이 없나? 자, 뭐 일단 한 번 더 할게요. 뭐 했으면 한 번 더 하는 거고 안 했으면 들으시면 돼요. 감가의 종류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토지의 특성, 영속성 할 때 한번 했어요. 좀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자, 감가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감가부터 볼게요. 여러분 여기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물리적 감가. 감가가 뭐예요? 가치가 줄어드는 게 감가야.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거는 물리적인 면에서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겠네. 쉽게 얘기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그죠? 그 물리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 물리적이라는 말은요, 외형과 관계 있어요. 형태. 아까 제가 물리적 이전이 뭐였어? 이 물건 자체를 들고 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말은 외형과 관계 있다고. 외형. 자, 그러면 이게 툭 깨져버렸어. 무슨 감가일까요? 물리적 감가야. 자, 이 분필이 닳아 없어지고 있죠. 무슨 감가일까요? 물리적 감가야. 자전거 세워놨는데 자전거 녹이 썰어요. 무슨 감가일까요? 그런 게 물리적 감가.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거는 외형의 변화가 오는 거야. 외형의 변화가 오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지. 물리적 감가. 물론 인상 찡그리도 생기긴 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은 노화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닳아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깨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벼락 맞아가지고 건물이 깨져버리고 벽에 금이 갔다고. 이게 다 무슨 감가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를 글자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의미를 딱 생각하고 글자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외형에 타격이 오는 거야. 외형에 변화가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화. 사용으로 인한 마모, 닳아 없어지는 거죠. 또는 우발적 재해로 인한 뭐 파괴 이런 거야. 벼락 맞아가지고 깨져버렸어. 이런 걸 물리적 감가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시간의 경과라는 말이 하나 나오고 있네. 시간의 경과? 그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화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무슨 감가다? 물리적 감가. 여기 한번 볼까? 띵띵, 띵띵. 똑같이 시간의 경과라는 말이 있네. 그러면 변동의 원칙은 이 감가 중에서 무슨 감가와 관계 있을까요? 그렇죠. 물리적 감가와 관계 있어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시간의 경과가 물리적 감가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변동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볼게요. 기능적 감가가 나오면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자체 결함. 자체 결함이야. 자체 결함. 자체 결함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물건이 신제품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물건은 신제품이 쫙 나왔는데 이 물건 자체 결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제가 왜 자체 결함을 기억하라 그러냐면 자체 결함이라는 거는 외부 문제입니까? 내부 문제입니까? 내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는 원인이 내부에 있어. 이거 기억해야 돼.
기능적 감가는 내부의 원인이 있다고요. 내부의 원인이 있다고요. 내부에. 그럼 이 기능적 감가는요. 제가 이 기능적 감가 요인을 적을 텐데 시험에 잘 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자, 어떤 게 있냐면 설계의 분량. 시험에 잘 냅니다.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요.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 얘가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걸 왜 계속 외우고 있어? 그럴 필요 전혀 없다. 항상 우리는 모토는 합격을 위한 거기 때문에 1순위는 시험에 나오는 걸 먼저 빨리 기억해놔야 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눈길도 줄 필요 없어요. 그죠? 선생님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겠지. 내비도. 뭐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나오면 털려야지 뭐. 내가 책 한 번도 안 봤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본 부분이 시험에 턱 나왔단 말이야.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애는 틀리세요. 근데 그런 문제가 40문항 중에 많지 않다고요.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 보면서 시간을 뭐 때문에 협의합니까? 우리 지금 이것만 봐도 지금 다 잊어먹는데 계속. 그렇잖아요. 이것만 봐도 지금 내일 모레 되면 다 잊어버릴 건데 안 나오는 것까지 뭐 때문에 보려고 그래요. 욕심이지. 그럼 누가 옆에서 야 그것도 봐야 된다는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얘기 안 하는 건 안 봐도 돼.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만 더 원칙 정해놓고 가는 거야. 자, 설계 분량 두 번째. 건물과 부지의 부조화 또는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부 문제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내부 문제예요. 내부 얘기야. 내부 얘기. 내부. 지금은 잘 알아듣지. 내부. 하나만 더 할게요. 초과 설비, 과대 설비,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건물 문 높이가 5m야. 문 높이가. 들어갔더니 천정이 한 15m 돼. 그럼 난방비 이런 게 많이 들겠죠. 맞아요? 내부가 너무 과대하죠. 네? 이게 다 기능적 감가라고요. 5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 집에. 과소하죠. 내부 설비가 너무 작잖아요. 다 기능적 감가라고요. 지금 다 내부 얘기하고 있어. 그치?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3개나 있어. 너무 많죠? 다 그 기능적 감가고 내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눈치상 경제적 감가는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 내부니까 외부 나오겠지 뭐. 경제적 감가는 뭐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외부에 있다고. 여기 적어놨잖아. 경제적 감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외부. 기능적 감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럼 경제적 감가는 뭐냐면 외부 환경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제가 집을 하나 지었어요. 고급 대리석 주택. 멋진 자재를 써가지고 멋진 고급 주택을 지었다고요. 근데 그 집 주변이 다 판자촌이야. 판자촌. 그럼 그 주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똑같은 이 고급 주택이 고급 주택 단지에 있단 말이야. 그럼 걔는 한 10억 받는데 판자촌에 있는 이 대리석 주택은 한 6억밖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경제적 감가. 오케이?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바뀌네요. 그럼 사람들도 이왕이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낫겠네? 그렇죠. 이거 딱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좋은 사람들 사이에 딱 껴있으면 내가 조금 안 좋아도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껴있으면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다 얘기죠. 우리나라가 그 여권 파워가 세다면서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외국 나갈 때 비자 끊고 비자 발급받아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가지. 홈쇼핑이야. 여행 상품 나왔다. 만약 오늘 내가 지금 다른 나라 가고 싶으면 지금 인천공항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우리만 그래. 다른 나라도 그래. 다른 나라는 안 그래.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 신청해가지고 비자를 신청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옛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갈 때, 그죠? 오래 전에. 그러면 이제 미국 교포들이, 가족들이 초청을 하면 좀 빨리 가는 거고.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 한국인들만 이렇게 따로 통과는 패스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줄 막 서 있어, 이렇게. 그 나라 들어갈 입국 심사 때 코리안 욜로 그냥 통과. 응? 그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 좋게 보는 거죠. 한국 사람들 선량하고 외국에 나와도 자기 나라 와도 큰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잘 놀다가 조용히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외부적인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막 그걸 악용해가지고 한국인인 것처럼 뭐 그런 경우 있다 하던데. 자, 어찌됐든 경제적 감가 뭔지 아시겠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인근 지역의 쇠퇴. 그 지역이 이제 낙후돼 버렸어. 예전에는 그 지역이 화려한 지역이었는데, 화려한 상업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낙후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부동산들도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더라. 이게 경제적 감가. 부동산 자체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자체 결함 아니야. 이거는 내부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뭐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제적 감가입니다. 시장성 저하라는 건 안 팔린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건데. 구별할 수 있겠나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적었느냐? 자, 이 봅니다. 자,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이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가 않아.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무슨 감가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다. 적합의 원칙에 만약에 위배가 되잖아요. 적합의 원칙이 안 된단 말이야.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그럼 무슨 감가? 그래서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렇게 딱 세트로 기억해놔야 돼. 외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외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중요하다. 자, 여기도 볼까요? 자, 내부 원칙 중에 균형의 원칙 봤잖아, 우리 아까. 균형의 원칙 뜻이 뭐였어요?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균형이 안 이루어져. 균형이 안 맞아. 그럼 감가해야 되지. 그럼 무슨 감가한다고요? 기능적 감가. 자, 그럼 우리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뭘 기억해야 될까? 내부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내부 구성 요소,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외부 환경,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기억해 주세요. 자, 책 한번 볼게요. 다른 건 몰라도 돼. 447.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 자, 그 옆에다 외부 딱 적어. 외부. 적합의 원칙 옆에다 외부 적어. 그 위에 있지만 외부.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그때 환경 있네. 환경 보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무슨 감가라 되어 있어요? 경제적 감가. 밑줄.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외부 적합의 원칙, 환경, 경제적 감가. 외부
적합의 원칙, 환경, 경제적 감가. 넘깁니다. 넘겨보세요. 내부가 앞에 있나? 내부는? 앞에 있네. 자, 446페이지 보니까 내부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막 원칙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안 본다고요. 자, 오른쪽 균형의 원칙 있네요. 그 위에 4번에. 447. 양가로 4번에 균형의 원칙이라고 있죠. 옆에 적으세요. 내부. 그 괄호 옆에다 내부하고 크게 딱 적어. 내부. 자, 그 밑에 보니까 구성요소 보이세요? 구성요소 줄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무슨 감가가 보여요? 그렇죠. 그게 줄치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얘 보니까 설계의 분량, 초과 설비, 과소 설비, 부지에 대한 건물의 부적응, 그런 말 보입니까? 제가 좀 전에 적어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 자,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요소, 기능적 감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그럼 제가 줄 안 쳐드린 거 있잖아요. 읽지도 마. 이거 그냥 읽을 필요도 없어. 읽으면 머리 아파. 외부 원칙 뭐 배웠어요? 적합의 원칙. 외부 원칙, 적합의 원칙. 외부는 환경, 감가는 무슨 감가? 자, 내부 원칙 뭐 배웠어요? 내부 원칙, 균형의 원칙. 내부는 구성요소라 그랬죠? 내부 균형의 원칙인데 구성요소, 감가는 무슨 감가? 그렇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변동의 원칙. 시간과 관계 있다. 시간. 기준 시점, 물리적 감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의 재원칙 봤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